금은 이 분열 발산하는 화의 기운을 다시 이제 수렴시키는 거예요. 마치 피스톤이 멀리 뻗어 나갔다가 다시 이제 뒤로 움츠려 드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물로는 단단한 쇠가 있고 뭐 열매나 칼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시간은 해가 한참 활동을 하면은 그거는 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가 거의 끝나가는 저녁 시간을 의미하고 계절은 가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위는 서쪽이고 색깔은 흰색. 사람으로 치면은 중년이에요. 뭐 직업으로 치면 이제 칼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은 기본적으로 인의애지신 중에 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리와 의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정의의 사자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이 많은 사주는 의리를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은 경제와 금융 뭐 이런 거를 의미하고 금융과 밀접하고 그 다음에 좀 실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는 봄에 심었던 곡식이 다 자라서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을은 결실을 맺는 시기라 마무리를 또 잘하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보다요 당장 현실을 중요시하는 실속파에 좀 속해요.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너무 결과와 마무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과감하게 시작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가 나쁠까봐 또는 마무리를 짓지 못할까봐.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잘 못해요. 반면에 목의 기운이 많으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과감하게 시작하고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고 추진력이 좋으니까 일단 일을 벌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수습하고 마무리를 잘 지으면 일이 완결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많은 사람은 금을 만나는 게 좋고 금이 많은 사람은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개역, 금의 기운에는 개역과 혁명의 속성이 있는데 금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금일주가 혁명과 기질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서리가 내릴 때는 만물이 이제 다 시들고 생기를 잃어가죠. 그러니까 차고 냉정한 면이 있어요. 인정에 끄달리지 않아서 인간관계를 정리를 되게 잘해요. 목이 인간관계에서 냉정하게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간다면 이 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단칼에 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냉정하게 보이는 거죠. 수는 금의 그 수렴한 기운이 더 이제 단단하게 뭉치고 응축된 기운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물로는 이제 물이 있고 눈, 얼음, 어둠 뭐 이런 것도 되죠. 시간은 밤이고 계절로는 겨울, 방위는 북쪽, 색깔은 흑색이죠. 그죠? 검정색. 사람으로 치면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노년기에 해당되는 거고 또 어둠에서 활동하는 도둑도에 해당은 되죠. 우리가 상하기 쉬운 음식은 얼려서 보관하죠. 그러니까 이 수는 저장 보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암기력이 또 뛰어난데 일단 들어온 정보를
잘 보관하고 저장하니까 암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은 암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색과 이제 철학에도 해당되는 이유는 추운 겨울은 비활동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보다 정신적 활동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적인 대문호들을 보면요, 되게 추운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러시아의 대문호가 많잖아요. 이 따뜻한 적도 지역보다 추운 북쪽 지방에서 대문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기는 했고, 이제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두운 밤에는 비밀스러운 행위들이 잘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서 잘 보관도 하는데, 이 어둠을 이용해서 훔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정적으로는 잘 훔치는 거지만 긍정적으로는 잘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죠. 사주에 화가 없으면요, 비자금, 애정행각 등 몰래 하는 일들이 잘 밝혀지지 않는데, 운에서 이제 화가 들어오면 이때는 어둠에 감추고 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것만 봐도 수가 어느 정도 잘 감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활과 연결해서 음양오행의 활용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 배운 오행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고, 꽃, 물, 장사 같은 모습을 오행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단 이들 오행 간에 조정 역할을 하는 토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중앙의 위치에서. 그죠? 그래서 사계절에 해당하는 목, 화, 금, 수 형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미를 예로 들어 보면요, 장미도 오행의 어떤 그 흐름에 쫓아서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장미 일생 중에 목에 해당되는 시기는 이 새싹이 발화하는 시기인데요. 일단 장미가 목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의 목은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장미가 화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 씨앗 속에 감춰져 있던 화려한 모습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새싹이 자라서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5월의 장미의 아름다움을 뽐내게 되는 거죠. 단 이제 이 시기는 겉은 화려하지만 결실이 없으니까 실속은 없어요. 다음에 이제 금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은 가을에 열매로 보는데요. 이때는 화려했던 모습을 지우고 이세를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실속 있게 살아가는 거죠. 뭐 사람으로 치면 젊었을 때 화려한 아가씨의 모습을 지우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또순이처럼 살아가는 아줌마의 모습을 연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실속을 차리며 살아가는 시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의 기운이 이제 발현이 될 때는 겨울과 같으니까 자신의 모습을 씨앗 속에 숨기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화려했던 모습이 이런 씨앗 하나로 다 감추고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했던 모습을 감추는 것도 돼요. 수기운이 발현이 되면. 그랬다가 다시 목화의 기운을 만나면은 자신의 진면목을 완전히 또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변화를 오행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물에 목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겨울에 얼어있던 물이 녹으면서 물이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땅에서 아지랭이가 슬슬 올라가는 자연의 모습이나 온천탕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가 목의 형태를 띄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리고 물이 이제 화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이 되면 당연히 이때는 이제 분열을 하는데 대기 중에 수분이나 구름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더운 여름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지상의 물은 더욱 분열을 할 거고 가벼워진 수분들은 대기 중 습기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데, 핵심은 수가 분열이 됐을 때 저렇게 솜사탕처럼 저렇게 가벼워져서 하늘에 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의 기운이 이제 작용을 하면 가을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분열돼서 대기 중에 있던 수분들이 이제 응결이 되고, 또 구름이 점점 더 응결이 되고 뭉쳐서 이제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강하는 기운을 만나고 수렴하는 기운을 만나서 서리로 변환이 되던가 아니면 비가 돼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물의 순환 과정에서 금의 기운이 형성됐을 때 생기는 거죠. 실제로 하늘에 있는 구름들도 응결 핵을 만나서 뭉쳐서 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응결핵이 금의 기운으로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 이 금으로 수렴됐던 것들이 더 단단하게 뭉치고 이제 응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되고 뭐 빙하도 되는 거고 단단하게 뭉쳐진 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흐르던 물들도 완전히 얼어있는 고체 상태가 되는 거고, 대기 중에 있던 수분, 하늘에 떠있던 구름, 이런 것들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진 얼음이나 이제 빙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의 순환을 오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환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오행의 형태로 순환한다고 봐도 돼요. 앞에서 공부했던 양자 역학적 관점도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장사를 예로 보면요. 장사를 오행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장사의 목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 시작 출발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상품을 진열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이제 오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낮, 화의 기운이 이제 발현이 되면 한낮이 되는 거고,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모습, 시끌시끌한 모습, 이런 것들이 화의 기운이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금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 이때는 이제 저녁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다 팔고 이제 매장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금이 원래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현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의 기운이 발현이 되면 수입을 이제 저금하거나 수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목화 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이때는 조용하게 쉬는 것, 또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장사의 오행 중에 수가 작용할 때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장사도 오행으로 구별했을 때 이런 이제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요, 동식물이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도 오행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한 거죠. 오행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변화를 설명하는 철학 체계에 해당돼요. 뭐 계절의 변화, 하루의 변화, 뭐 생명체들의 탄생과 성장 과정, 뭐 이런 거 모두 오행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격, 심리, 기질, 이런 것도 오행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요소들의 균형과 부조화가 개인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리를 공부를 하면 이 명리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오행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의 음양오행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가치를 잘 활용을 해서 인간의 운명을 추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천간갑부터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